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화입니다. 최근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논의의 필요성과 핵심 쟁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대입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6월 모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대입 수능 시험의 경향을 예측해보고 대학 입시 준비 전략을 알아봅니다. 프로축구 시민구단 대구FC가 흥행몰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리그 상위권에서 있으면서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대구FC의 하반기를 전망해 봅니다. 오늘 시사톡톡은 이 같은 세 가지 주제로 전문가들과 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세 정년 연장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먼저 이 65세 정년 연장 논의가 나오는 것은 아마도 이제 지난 2월이죠. 대법원이 그 육체 근로자 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이제 상향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대법원의 판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때문에 이제 65세 정년 연장 이 논의가 이제 나오게 된 것 같고요.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65세 정년 연장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공식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 판결에 대법원 판결의 어떤 의미는 어떤 것이고 그리고 이 판결이 앞으로 65세 정년 연장 이 법제화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 부분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그 현재 그 근로자의 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에 60세로 이제 규정이 돼 있는데 이제 그 대법원 판결에서는 그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이라고 하는 거를 정년과 무관하게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이제 65세라고 이제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최대 근로 가능 연령이 65세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요게 실제로는 정년이라고 하는 거를 연장하는 거를 이제는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사회적인 논의를 이제 촉발시킨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년을 몇 살로 할 거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년을 올렸을 때 노인의 연령은 그럼 몇 살로 할 거냐라고 하는 두 가지 논의가 이제 같이 얘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지금은 정년이 60세고 노인의 연령을 65세로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65세로 하게 되면은 그러면 노인의 연령을 몇 살로 할 것인가? 같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일 법으로 제정된다면은 과거 예를 보면은 좀 한참 지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 정년 연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년 연장이 제기되는 사회 경제적인 어떤 문제와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전에 정년 연장이 됐을 때에는 지금처럼 그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거와 연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육체적인 가동 연한, 생명 연장과 관련해서 주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 논의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이제 논의는 빠르게 진행이 되더라도 이 문제가 여러 집단에게 다양한 형태의 상이한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인 합의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고 그런 이유로 법제화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우리 교수님은 산업사회학, 노동사회학을 전공을 하셨습니다. 교수님 이 전문가 입장에서 65세 정년 연장의 의미, 뭐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의미, 과학적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교수님 개인적으로 보실 때 그 이제 사회학자로서 이 정년 연장을 어떻게 그 의미를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정년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육체적, 정신적으로 최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정년 규정을 굳이 두는 이유는 인간이 육체적이고 정신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을 넘어서 계속 일을 할 경우에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제 정년제를 두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년을 연장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 노동자들에게 훨씬 더 오래 일을 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정년의 문제를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연장과 관련해 가지고도
어떤 의미에서 필요하고 또 그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 네. 어떤 보완책을 만들 것인가를 같이 얘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일을 더 오랫동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바람직하지 않다. 않다라고 그런 생각합니다. 입장이죠. 예. 네. 그 정년 연장에 대한 예. 이제 찬반 예. 이제 이론이 있습니다. 예. 그 오늘 교수님께서 예. 그 정년 연장의 긍정적인 면,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런 논리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고, 예. 그리고 또 부정적인 면, 예. 또 우려되는 점을 말하는 논리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논리들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예. 친절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알겠습니다. 65세 정년 연장의 어떤 필요성, 예. 긍정적인 면 예. 이런 논리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예. 해주시죠. 그 정년 연장 논의가 얘기되는 직접적인 계기는 이제 판결이긴 한데 네. 실제로는 그 이전부터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가져오는 다양한 효과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있었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년 문제가 계속 검토가 돼 왔습니다. 네. 근데 이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저출산 고령화로부터 이제 이 정년 연장이 연계돼서 얘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첫 번째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고령자 생산 우리나라 이제 전체 생산 가능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년을 연장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노동 시간에 훨씬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다. 네. 따라서 고령자가 생산 인구가 줄어드는 거를 약간 보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첫 번째로 긍정적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 예.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보완할 수 있다. 예. 이런 논리라는 말씀이죠. 예. 그 다음에는 현재 이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65세 이상의 경우에 네. 이제 약 한 42.7%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노인 빈곤 인구 중에서도 그 25%는 자산이 없는 완전 빈곤층인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이분들이 노인들이 더 일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면 네. 이제 노인 빈곤율이 줄어들 거다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정년 연장과 연관되어 있는 네. 거죠. 노인 빈곤율이 40% 이상 예.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근데 그 지금 노인은 65세 이상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일을 65세까지 직장을 예. 다닐 수 있게 하더라도 예. 지금 노인 빈곤율하고 이렇게 매치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차피 65세 예. 이상의 빈곤율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 예. 정년 연장은 65세까지 아닙니까? 예. 예. 그럼 65세까지 직장을 다닌다면은 예. 65세 넘어가서도 빈곤율이 줄어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 일단은 현재는 공식적으로 정년이 60세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이제 노동자들이 60세가 되면 정년퇴직을 강제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다시 이 돈이 없는 분들은 다시 이제 노동시장에 들어서 네. 일자리를 얻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노인 그 노동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정년퇴직 이후에 들어오는 노동시장의 임금이 굉장히 낮은 낮죠. 저임금 노동시장이다라는 네. 네. 겁니다. 그러면 정년 연장이 된다고 하면 5년 정도는 어쨌든 간에 기존의 임금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빈곤의 효과를 조금 더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이제 이걸 통해서 노인 빈곤 문제 해결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긍정적인 점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게 이제 그 지금 연 30만 명씩 이후에 계속 줄어들 걸로 네. 예측이 되고 있는데 네. 그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폭이 줄어들게 되면 생산 가능 인구가 100명당 몇 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네. 부양비 측면에서 네. 이 부양비가 감소하는 효과, 약간 지연되는 네.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대충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65세로 정년을 연장했을 때 네. 그러니까 부양비가 한 9년 정도 지연돼서 나타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네요. 완전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100명의 일하는 인구가 예, 한 30명을 먹여 살린다면은 예,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막 예. 100명의 100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이런 시기가 올 텐데 예. 정년 연장을 하면은 그 예. 시기를 늦출 수 있다. 그 시기를 일부 늦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네. 그게 이제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네. 이 정년 연장의 논의의 출발점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거거든요. 네. 생산 네.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는 저출산의 문제입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정년 연장의 문제는 뭐에 관련된 대책이냐?
고령화에 대한 대책입니다. 기본적으로. 음. 그리고 원인은 저출산인데 대책은 네. 고령화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기 네.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네.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생산 인력을 늘린다는 것은 결국 그 정년 연장보다는 저출산 문제를 출산율을 조절해야죠. 해결해야지 예.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네.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 2005년인가 6년쯤에 출산율이 1.08 정도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0.96이니까 거의 네. 비슷한 수준인데 그때 이제 독일에서도 독일 국민들이 이제 사라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사회적인 위협으로 느끼고 이거에 대해서 그 이후 정부가 굉장히 많이 이제 저출산 대책을 논의를 해서 네. 현재는 약 한 1.5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서 출산율을 제고하는 방식이 되지 않으면 네. 이 문제는 저는 해결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임시방편인데 어쨌든 그런 효과는 있다. 좀 시간을 연장하는, 버는 거죠. 네, 예. 시간을 번다. 예. 지금 65세 정년 연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좀 말씀하고 계신데요. 또 어떤 하나 효과가 더 있을까요? 말씀을 드리면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으로 얘기되는 거는 아니지만 네. 이제 어쨌든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고 이분들이 더 일을 하면서 세금을 내고 네. 또 이제 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급 혜택이 있는데 네. 그 혜택이 이제 받아가는 시기가 늦춰지면 결과적으로 국가의 복지 재정은 조금 더 건전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이 정년 연장 예. 또 우려되는 점, 예. 또 이 반대 논리도 많습니다. 예. 어떤 논리들이 있는지 좀 예.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긍정적인 면의 또 다른 이면이 예. 바로 이제 부정적인 예. 면이 아닌가 예. 되는데요. 일단은 그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생산 가능 인구를 많이 늘릴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하니까 이거를 정년을 늘리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네. 문제 해결을 하는 거는 네. 문제 해결 자체가 어렵고 네. 방향을 잘못 잡은 걸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정년 연장의 논의를 정년 연장으로만 국한해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네.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고령자를 생산 인구 증가의 핵심적인 집단으로 설정을 하고 이제 정년 네. 연장을 시도를 하는 건데 네. 문제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구조상 이 고령자 생산 인구의 증가가 특정 집단에게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그 혜택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주로 이제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면 법적으로 정년 연장이 강제되는데 법적인 강제가 통용되는 사회적 집단이 주로 이제 공공부문, 공공부문. 공무원하고 공공기관인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사업장, 대기업 음.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중소기업에 있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60세 정년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네. 있거든요.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는 법제화를 해놓고 알아서 지켜라라고 한다고 네. 해서 지키지는 않을 거다. 네. 그러면 이 정년 연장에 적용을 받는 분들 그런 노령층의 소득이나 자산은 더 증가할 것이고 네. 이거에 적용을 못 받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여전히 노인 빈곤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라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양극화를 해소할 수가 있는가, 노인 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다시 제기되네요. 예, 다시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든가 공공기업 예, 그리고 저희 같은 언론사, 뭐 예. 대기업, 예. 학교 예, 선생님들, 예. 뭐 대학 교수님들 그렇죠. 예, 여기는 뭐 얼마든지 적용할 수가 있는데 예. 교수님들은 지금도 65세죠. 65세. 네. 적용돼 있거나 적용할 수가 있는데 예, 중소기업 영세사업장에서는 예. 65세까지 과연 적용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가? 근데 법으로 65세 규정을 하면은 예. 기업에서 마음대로 뭐 예. 해고하거나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정년이 안 됐는데 나가라고 할 수는 없겠죠. 네. 하지만 이제 정년이 아닌 이유로 중간에 구조조정을 하거나 네. 뭐 실질적으로 또 중소기업 자체가 뭐 청년들이 지원하지 않는 이유도 그 이유인데 네.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정년을 보장해도 의미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젊은이들은 예, 자기가 일한 만큼 그 급여를 못 받고 예, 또 중장년층은 예, 일한 것보다 더 받는다라는 그런 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 기업 입장에서는 예, 65세로 늘리면은 예, 그 일의 효율성에 비해서 예. 많은 임금이 나간다라는 예. 그런 점에서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네.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우리나라 임금 구조 자체가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입직 시기에는 낮게 책정이 되고 네. 그러니까 생애 소득의 필요성에 따라서 임금이 네. 달라지는 이런 네. 이제 연금급적 구조를 네. 많이 가지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네. 이제 그 중장년층 이후에 정년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네. 임금이 올라가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높다 노인들의 사실은 낮게 받은 거를 나중에 더 받는 거의 의미이기 때문에 네. 평균 임금으로 치면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그렇군요. 있지 않은데 네. 문제 임금 구조가 네. 이렇게 됐다는 네. 거죠. 근데 네. 이 부분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네. 단순 비교를 하면 청년층 입직 임금에 비해서 네. 퇴직에 가까운 분들의 임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대충 계산해 보면 한 2.5배에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정년을 늘렸을 때 높은 임금을 계속 주는 거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네. 그럼 이제 인건비 측면에서 청년층 이 사람들 법적으로 강제해서 계속 정년 65세까지 일을 시킨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입직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는 문제. 그래서 결과적으로 청년 일자리가 감소하는데 더 심각한 거는 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영역이 대부분 양질의 일자리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 영역에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고 오히려 양질이 아닌 일자리 영역에서는 청년들을 찾지만 청년들이 가지 않는 노동시장의 미스매치가 훨씬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노동자 입장에서는 50대 후반, 60세 이렇게 되면은 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그렇죠. 그런 예. 시기인데 예. 또 기업 입장에서는 예. 그 일하는 것보다 예. 너무 많은 임금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신규 인력 채용을 깊이 하게 되면 이제 청년들 일자리는 더 줄어들고요. 예. 그 세대 간의 갈등 예. 이런 우려를 많이 제기들 하시는데 예.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것이겠죠. 예, 예견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풀는 방법 자체가 쉽지가 않다는 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노사 간 갈등이나 이런 거는 노사의 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모시고 사회적인 타협을 할 수 있지만 네. 세대 간 갈등에 있어서는 누가 이 청년 세대를 대표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 네. 노년 세대를 누가 대표해서 얘기할 것이냐 네. 이런 문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국회라고 하는 장에서 네. 다양한 계급 계층 연령별 대표성이 이제 국회를 통해서 지켜질 수 있으면 국회가 정치가 그걸 풀어야 되는데 이제 현실적인 우리나라 정치도 그런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현재 그냥 정년 연장을 당면한 현안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노인들 중심으로 풀어가게 되면 네. 나중에 청년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정치적인 문제도 개입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네요. 이 예. 노인표, 청년표 예. 또 이 정치인들이 나누면서 싸울 그래서 수도 이제 있고. 의회가 네. 대표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네. 하는 게 우리나라가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어떤 선거 관련된 네. 당리당략적인 측면에서 정책의 문제를 풀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금방 말씀하신 우려가 현실화될 네. 가능성이 큰 거죠.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타협 또는 그 합의만으로 가능할까? 합의를 하려면은 어떤 예. 제도적으로 예. 청년층 또 노인층의 뒷받침을 하고서 예. 어느 정도 뭐 근거를 마련해 놓고 합의를 종용하거나 해야 되는데 무조건 청년은 청년대로 노인층은 노인층대로 양보만 하라 예. 이렇게 할 수도 없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주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 놓고 합의를 시도하거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전적인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네. 최저임금제 논의도 저는 기본적으로 정책 방향은 맞았는데 네. 속도와 순서에 있어서 잘못됐다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거를 추진할 때면 네. 당연히 그거에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네. 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정책을 하는 분들이 이런 식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뭐고 그거를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같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얘기를 네. 많이 하는데 네. 방향만 잡아놓고 디테일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방향 자체가 문제가 되는 이런 그 상황이 발생하는 건데 정년 문제도 유사한 방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네. 무엇을 논의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요. 예, 예. 네, 그런 말씀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또 아까 노사정 합의로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 노사 문제는. 예. 그런데 그 정년을 65세로 연장 한다면은 예. 기업 입장에서는 예. 그럼 해고도 좀 자유롭게 해달라.
이런 주장을 반드시 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유연성, 예.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야지. 예. 예를 들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예. 일의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데 예. 법적으로 무조건 65세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가 이렇게 주장을 할 것이고 따라서 노동계에서는 또 예. 이제 극심한 이제 반대를 예.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예. 그 젊었을 때의 보상을 나이 들어서 예. 받는다는 그런 개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노사정 합의하는 것도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쉽지 않은데 사회적 합의가 원래 어려운 겁니다. 네. 쉬우면은 뭐 네. 누구나 다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는 건데 네. 근데 이제 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방향은 맞는데 뭔가 항상 그 꼭 현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네. 순서와 속도의 문제를 고려하지 네. 않고 해서 이제 그 결과적으로 실패하는 그 결과를 초래했는데 네. 대표적으로 60세 정년 연장할 때에도 네. 공약 사항이었기 때문에 네. 그걸 바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제 근데 정년 연장을 한다 60세까지 하고 나니까 이제 네. 기업들이 반발을 했죠. 네. 그러니까 고임금 노동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나온 대책이 임금 피크제였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년 연장을 하기 전에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예를 들어 기존 정년을 보장하고 추후에 더 원할 경우에는 임금 피크제를 통해 정년 연장형으로 임금 피크제를 한다 그러면 반대할 사람이 없거든요. 네. 근데 법적으로 이미 정년 연장이 60세가 됐는데 60세가 된 정년 연장이 법적으로 보장된 거를 보장해 줄 테니까 임금 피크제를 해라. 그러니까 정년 보장형 임금 피크제를 하게 되면 노동자들이 반발을 할 수밖에 네.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의 정년 연장도 피크제를 정년 연장과 더불어서 같이 어떻게 할 거냐가 아니라 네. 현재의 정년 상태에서 정년을 연장하는 방향의 이 임금 피크제를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네. 따로 먼저 얘기하고 네. 정년 연장은 어차피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법적인 그러니까 정년 임금 피크제로 연장된 정년을 실질적으로 법제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네. 게 훨씬 더 노동자들의 저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네. 아닐까. 그런 면에서의 순서를 많이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업들은 고용 유연성을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실제로 본인들이 원하는 인재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지는 문제가 생기는 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기업들이 고민하는 건 고임금 노동자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분들의 임금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네.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문제 삼는 게 연공급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임금 체계를 그래서 이제 기업에 계신 분들은 직무급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생애임금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연공급과 직무급의 큰 차이가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임금의 사회적 기준을 정해가지고 업종별, 직종별 또는 연령별 임금을 좀 표준화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알바하는 사람들이 받는 건 최저임금인데 예를 들어 제조업에서 힘든 3D 업종에서 일을 하는 분들도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럼 이제 임금의 형평성이나 공정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최저임금의 문제가 아니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임금을 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기준들을 만들 필요가 있고 그 이후에 개별 기업 간의 편차는 생산성 임금을 네. 통해서 보충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청년과 고령자 간의 임금의 차이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할 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네. 세대 간의 형평성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임금 체계를 바꿀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같이 하게 네. 되면 기업의 반발을 많이 줄어들 수가 있을 겁니다. 정부가 이 부분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정말 다양한 의견을 듣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핵심인데 사회적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양한 의견을 자발적인 상태에서 듣고 그거를 뭔가 결론을 내는 건데 네. 최저임금 산입범위라든가 네. 아니면은 탄력근무제라든가 이게 이제 가장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안 된 이유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정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모든 걸 네. 추진했기 때문에 네. 참여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공감할 수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일단은 듣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 것인가를 네.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정부가 지금 65세 정년 연장 방안을 예. 내놓겠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해놓고 또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하더라도 정하기 전에 수많은 예. 좋은 의견들을 듣고서 예. 정해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예. 하겠습니다. 예. 이 질문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예. 그러면 적용 시기 예. 이게 몇 년도에 하는 게 좋겠는가를 질문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어떠한 것들이 충족되면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면 또는 어떤 조건과 맞춰야지 예. 이 정년 연장 제도를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데서 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추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급격하게 이제 줄어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하는 시점부터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어떻게 보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세대 간 갈등으로 번지는 거를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가 같이 논의돼야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는 기업의 임금 제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래서 그러니까 고령 고임 노동자와 그러니까 청년 저임 노동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개편할 것인지 이런 선결 과제들이 충분히 얘기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시점에서 정년 연장을 할 거냐 말 거냐 법제화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가 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그 지금 국민연금 공적 연금 있지 않습니까? 그럼 62세, 63세 또 33년인가요? 그럼 65세로 이제 수령 시기가 늦춰지지 않습니까? 근데 60세 정년이에요. 그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정년 연장 문제에 좀 녹여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보세요? 이제 사실 굉장히 정년 연장에서 장애물로 작용하게 될 가장 큰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 지금 이제 정부는 그 정년을 연장하는 거와는 무관하게 그 소위 말하는 복지제도의 수급 연령을 조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이유도 이제 방금 말씀드린 소득 공백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크다는 걸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저는 그건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년을 65세로 이제 높이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정 문제나 재정 효과를 고려했을 때 결국 이제 노인 연령을 재조정해야 되는 거고 노인 연령을 재조정하면 수급 연령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다시 디테일의 문제가 나오는 건데 그 과도기 집단들이 존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도부터 우리가 정년을 65세로 연장을 한다라고 하면 그 전에 한 7년, 5년 정도의 그 법의 혜택을 못 받고 정년퇴직을 해야 되는 현행법에 의해서 이분들은 사실은 원래대로 했으면 65세부터 이제 연금을 수령을 받아야 되는데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들은 소득은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수급 연령이 늘어지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소득 공백이 가장 길어지는 집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저는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마련해서 이걸 좀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디테일을 천사로 좀 바꾸는 작업. 그게 이제 공무원들이 정책 담당자들이 해야 될 문제인데 저는 이제 정책 담당자들이 오히려 방향 잡는 거에만 신경을 쓰고 디테일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여러 가지 정책의 효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외국 사례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게 나라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이 그러니까 상시 해고가 가능한 사회에서 정년이라고 하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긴 정년 제도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도 정년을 이제 그 67세, 뭐 70세 이렇게 늘리는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서 고민을 해야 될 게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정년 연장을 필요로 하느냐.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생산 가능 인구 이런 측면보다는 숙련 노동자가 줄고 있기 때문에 숙련 노동자를 확보한다라는 측면에서 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리려다 사실 이제 좀 건너뛴 게 있는데 유럽이나 이런 데서 정년을 연장한다. 프랑스나 뭐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 시간이 지금 2,000시간 정도 조금 안 됩니다. 그것도 2,300시간에서 급격하게 줄어가지고 2,000시간인데 OECD 선진국 평균이 1,700시간입니다. 그리고 독일이나 프랑스는 1,400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살 때 보면 자동차 회사에서 보증을 해주는데 그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죠. 5년간 10만 킬로. 하나는 얼마나 가동했느냐, 또 하나는 얼마나 보유했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인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가동 시간이 굉장히 길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기간이지만 그러면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극한까지 장시간 노동 체제를 강요한 사회에서 정년을 연장하는 거와 사실은 좀 여유 있게 1,400시간 정도면 우리나라보다 600시간 정도가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 정년을 연장하는 논의는 절대 같은 수준에서 얘기될 수 없는 건데 이제 이런 맥락을 제외하고 그냥 선진국이 67세로 70세로 정년을 연장했으니까 우리도 무조건 정년 연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는
그래서 사실은 해외 사례를 잘못 인용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나라도 정년 연장과 더불어서 장시간 노동 시간을 완화하는 정책을 반드시 같이 가져가야 된다.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65세까지 정년 연장하고 나니까 고령자들이 심각하게 과로사라든가 신체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건강상의 위해를 받을 염려가 굉장히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노동의 연령, 예. 노동의 양, 노동의 기간 예. 이보다는 노동의 질을 예. 생각해야 된다. 예. 네. 오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 그 정년 연장 문제가 진전되면은 예. 저희들이 또 모셔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6월 모의평가, 그러니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대비한 모의고사를 치렀는데요. 이 6월 모의평가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이 경향을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험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홍성철 대구시 진학지도협의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회장님은 청구고등학교 선생님이시죠? 네, 청구대학교 진학부장입니다. 네, 역사 선생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모의고사가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데 난이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난해 수능 시험에 그 국어 시험이 어렵게 나왔다고 진짜 사회적인 문제 같았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이번 그 모의평가 난이도는 대체로 어떻게 나왔나요? 네, 작년 수능이 소위 불수능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학 가형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평이한 시험이었습니다. 네. 국어는 작년보다 쉬웠으며 네. 수학은 최고난도 문제, 네. 물론 어렵게 출제되었지만 그 이하 수준의 고난도 문제도 해결하는 데 학생들이 좀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학 나형의 경우 네. 상대적으로 좀 작년 수능과 비슷한 네. 수준이었으며 네. 영어는 절대평가이지만 네. 수능 연계교재와 연계교재에서 네. 출제된 문제가 많았기 네.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좀 많이 쉬운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탐구 과목은 인문 계열은 좀 무난했으며 네. 자연 계열은 탐구 2보다는 네. 탐구 1, 네. 과학 탐구 2보다는 원 과목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볼 때 전년도 수능과 비교해 보면 불수능의 여파는 네.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불수능인데 그보다는 어렵지 않거나 그렇게 출제됐는데 이제 수학 가형은 상대적으로 어려웠다 이렇게 네, 볼 수가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네. 자, 6월 모의고사를 이 분석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네, 6월 모평은 네. 9월 모평까지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네. 이 6월 모평이 가진 의미를 분명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6월 모평 성적을 통해서 지원 가능 범위를 예상할 수 있으며 네. 그다음에 수시 지원 전형에 대한 선택을 잠정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어떤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수시는 네. 정시와 연동되는 부분이 많은데 네. 특히 교과, 종합, 논술 전형의 경우 수능 등급에 따라서 합불이 결정되곤 합니다. 네. 그래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각 성적대별로 본인이 취약한 부분을 네. 좀 보완하면서 9월 모평 때까지 네. 그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수능 때는 그 등급, 목표 등급을 네. 달성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능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 이 예상을 하면서 자기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다면요. 지금 이제 입시가 많이 이제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정시 있고 수시 있고 수시는 또 학생부 종합 있고 뭐가 있죠? 학생부 교과, 네. 내신 있고 그리고 논술 이렇게 논술, 했는데 네. 그럼 각 분야마다 수험생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우리 저 회장님께서 좀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학종이라고 하죠. 네. 전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네. 각 시험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학종은 이제 수도권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좀 필수적인 어떤 그 전형 중에 하나인데 네. 학종의 기본적인 어떤 그 평가 요소는 학업 역량, 네. 전공 적합성, 네. 발전 가능성 네. 그리고 인성 등을 네. 평가 항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지금 3학년 입장에서 네. 이 마지막 남은 시간 속에 네. 이 모든 부분을 이제 준비하면서 대처하기는 좀 힘듦이 있겠지만 네.
팁을 하나 주자면 네. 이 시점 속에서 시간을 들이지 않고 준비할 수 있는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학종의 어떤 주된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가지 항목이지만 네. 학업 역량을 좀 크게 우선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성적이 아주 좋게 높게 나타나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네. 예, 지금 남은 요 기간 동안 네. 수업에 집중하면서 수업 시간에 교과 선생님 또는 담임선생님과 네. 잦은 상담을 통해서 그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 네.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질문을 통하고 그에 대한 어떤 그 깊이를 좀 더 네. 알기 위해서 독서 활동까지 연계를 한다면 시간을 크게 들이지도 않고 준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의 활동은 차후 생활기록부에 네. 교과 세특이라든가 네. 독서 활동에 기재가 되면서 본인의 학업 역량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 자기소개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네, 자기소개서는 크게 공통 3가지 항목과 대학에서 선택하는 자율 항목 1가지로 네.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기소개서는 생활기록부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네. 본인이 대학 측에 또는 희망하는 대학 학과 관련된 네. 부분에 있어서 네. 드러날 수 있는 역량을 소개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물론 추상적이거나 거짓된 내용을 해서는 안 되겠죠. 네. 예, 물론 생활기록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거기서 본인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네. 1번, 2번, 3번 네. 각각의 항목의 특징에 네. 맞춰서 내용을 기록한다면 좋은 어떤 그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의문이 많이 있어 왔거든요. 스스로 솔직하게 써야 된다. 아니면은 코치를 좀 받는 것이 더 낫다. 네. 그런데 코치를 받다 보면은 다른 학생들과 뭐 비슷하게 써서 감점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어떤가요? 예, 저도 작년까지 매년 한 자소서를 한 300건 정도 읽고 있는데 네. 예, 학생들이 쓰는 입장에서는 네. 본인이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쓰든 네. 코칭을 받아서 쓰든 최선을 다해서 쓴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제가 300건을 읽다 보면 네. 느낀 점이 네. 이것은 손을 댔다, 손을 대지 않았다. 아. 이 부분이 좀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느낌을 말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네. 제가 교사 입장에서 그렇게 느낀다면은 그 전문성을 갖춘 네. 대학의 평가자, 네. 입학 사정관 입장에서는 저보다 더 고난도 훈련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바로 평가가 됩니다. 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네. 코칭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먼저 기초하는 네. 본인의 어떤 생각을 자소서에 녹여내는 음.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학생부 교과 있죠. 내신이라고 합니다만 네. 지금 거의 다 이제 학기가 끝나가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네, 교과 전형의 경우에 지금 중간고사 이후 이제 네.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학생부 등급이 되게 중요한데 네. 아마 앞에 중간고사 시험을 통해서 네. 좋게 나온 학생도 있고 네. 시험을 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안 좋게 네. 희망하지 않은 점수가 나온 학생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요 시점 속에서 네. 일부 학생들이 좀 이탈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말고사까지 최선을 다해서 치르고 네. 본인이 갈 수 있는 교과 전형의 어떤 대학 폭을 결정하면 좋은데 네. 아마 이 시점 속에서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은 네. 마지막 기말고사까지 네. 최선을 다해서 치르고 네. 교과 전형은 이후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과 전형은 또 수능 최저 조건까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을 준비한다면은 네. 수시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시까지 네. 가서 네. 대학이 결정된다는 네.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네. 해야 되고요. 물론 최저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학교도 있지만 최저 조건이 적용되는 학교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한다면은 더 좋은 대학, 네. 더 좋은 학과로 갈 수 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논술 이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논술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논술을 준비하기에는요? 예, 논술은 뭐 단기간에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논술 전형에 출제되는 문제는 대다수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논술 전형인 경우에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 준비를 한다면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 홈페이지에서 전년도 문제
아마 틀림없이 등재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를 한번 접해보고 본인의 실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개념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추천이. 뭐 인문하고 자연계열의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특징이 좀 다른데 인문계열은 논리적 사고력이 좀 우수한 학생, 문단 요약을 좀 정리할 수 있는 학생, 독서량이 좀 풍부한 학생 이런 학생들은 논술 전형에서 좀 강점을 띠고 있고 자연 계열은 수학 또는 과학까지 그 특정 과목이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학습 능력이 좀 우수한 학생이라면은 논술 전형에도 강점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논술 전형에도 일부 대학에서 수능 최저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저 조건까지 이제 충족을 시켜야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정시도 이제 마지막으로 치러야 안 되겠습니까? 정시라면은 우리 일반 재학생보다는 재수생한테 또 많이 또 적용되는 어떤 전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이제 반복적으로 틀리는 문제가 아마 있을 겁니다. 본인 개별적으로 특히 6월 모평, 9월 모평 두 시험을 치르고 반복적으로 틀리는 부분은 거기에 대한 어떤 수능에도 아마 틀림없이 나오면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본인의 노력이 필요하고 아마 중요한 것은 이제 수능은 출제 유형이 매년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중에 개인 공부를 하고 주말쯤에는 수능 시즌에 맞춰놓고 개인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그 유형을 아마 지속적으로 익혀 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 보면 정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학생들, 수험생들, 학부모들 잘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수험생들이 많이 줄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어떤 변수가 하여튼 큰 변수가 생겼는데 이게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6월 모평 기준으로 전년 수능 대비 5만 명이 줄어서 54만 183명이 이번에 응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학 모집 인원은 968명이 전년 대비 감소하면서 34만 7,866명입니다. 그럼 대학 입학에는 좀 더 유리해진 거네요? 그 전체 모집 인원에 비해서 물론 그 대학 전체 응시 인원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적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느끼는 부분은 누구나 쉽게 대학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그 교사인 입장에서 학생들하고 상담을 해보면은 희망하는 대학이나 학과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쏠림 현상이 심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극과 극의 어떤 현상들이 오가다 보니까 물론 응시 인원이 많고 모집 인원이 그래도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적지만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어떤 지원 경향은 특정 대학이나 학과에 쏠리고 있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 학생들이 느끼는 부분은 그 학과 이외의 부분들은 누구나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누구나 갈 수 있는 부분과 누구나 갈 수 있는 곳과 본인의 어떤 노력 속에서 소수만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열망이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준비 이것은 누가 해줄 수 없고 본인 스스로 노력하고 그에 따른 그 결과를 아마 또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학과 어느 대학을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체감도는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뭐 경쟁률은 좀 낮아지지 않겠는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구FC가 흥행몰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스포츠를 담당하는 서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대구FC 올해 상반기 성적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올 시즌 상반기 진짜 대구FC 뭐 역대급 성적을 거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4위를 기록 중이고요. 3위와 지금 승점 4점 차, 그리고 5, 6위 그룹과는 승점이 6점 이상 벌어지면서 상위권과 더 가까운 상반기를 보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세징야 선수, 에드가 선수 뭐 상을 많이 탈 것 같죠? 네, 일단 공격 포인트에서 에드가 선수가 많은 경기를 나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6득점으로 리그 득점 3위를 달리고 있고요. 네. 지난해 도움왕이었던 세징야 선수도 도움 4위. 근데 이 두 선수가 굉장한 집중 경제에 시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순위를 유지하는 걸로 봐서는 올 시즌 분명 또 몇몇 타이틀 홀더가 생길 것 같고요. 또 조현우 선수가 현재 9경기 무실점으로 무실점 부문 1위입니다. 대단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대구 FC가 지난해 FA컵에서 우승하면서부터 말하자면 잘 나갔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올해는 이 FA컵에서 초반전에 탈락했어요. 너무 네.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FA컵 같은 경우 이제 첫 경기가 수원 FC 2부 리그 팀이랑 경기를 해서 2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이 경기도 좀 쉽지 않았던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쉽게 경기를 풀어나가지 못했는데 네. 결국 5월 15일 날 경남을 상대로 한 원정 경기에서 이제 0대2로 지면서 16강 탈락을 했습니다. 네. 올 시즌 경남을 만나면 좀 계속해서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어찌 보면 이때 당시 이제 대구 FC의 상황을 놓고 보면은 리그, FA컵, ACL까지 치르면서 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 ACL 말이죠. 지난해 FA컵 우승하면서 ACL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는 잘 나갔던 것 같은데 이 역시 또 탈락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멜버른 원정 광저우와의 홈 경기를 다 3대1로 이기면서 16강 진출 뭐 그 이상을 다들 기대를 많이 하셨는데요. 일단 히로시마의 벽을 넘질 못했습니다. 히로시마를 상대로는 2경기를 다 내줬고요. 마지막 경기 같은 경우 이제 광저우 원정을 떠났는데 광저우 원정에서 스스로 이제 자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기기만 해도 16강 진출이 가능했는데 네. 이 원정에서 이제 0대1로 패하면서 결국 16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네, 경기 수가 너무 많았죠. 근데 리그 초반에 경기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었고요. 네. 붙어 있는 가운데 선수층이 두텁지 않은 대구 FC다 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이 체력적인 한계 그리고 선수들의 얕은 스쿼드가 네. 현대 발목을 잡았다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리그에서는 4위를 기록하고 있고 네. 뭐 예년 같으면은 뭐 상상할 수 없었던 이야기지만 올해는 뭐 해내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런지 또 운동장은 뭐 매진 사례가 많았어요. 네, 올 네. 시즌 5번의 매진을 이뤘는데요. 네. 이 5번의 매진과 함께 홈 경기에서 거둔 성과가 7번을 홈 경기를 치렀는데 7만 명의 관중이 넘었습니다. 네. 지난해 그 K리그 이제 홈 경기를 다 치른 상황에서 네. 대구 FC가 6만 6천여 명을 기록했으니 이미 아. 지난해 풀 시즌 관중 수를 넘어선 상황인데요. 네. 경기당 이제 3,500명이었던 관중 수가 올 시즌 한 경기 1,700여 명으로 늘어나면서 K리그 연맹에서 수여하는 플러스 스타디움상 즉 가장 많은 팬이 증가한 팀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달라진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운동장을 옮긴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작년에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변화된 부분이 많죠. 일단 하나의 문화로서 좀 자리 잡은 요소가 큰 것 같습니다. 네. 경기장을 찾아오는 것을 단순하게 축구 관람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의 어떤 문화 이벤트로 느끼는 네. 부분이 있었고요. 네. 주변 지역도 진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네. 과거 야구장 시대 때와는 또 다른 형태의 네. 좀 풍경이 많이 펼쳐지고 네. 있습니다. 우리 서건 기자가 다큐멘터리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도시재생 측면에서 이 운동장을 바라봐야 된다. 상당히 많이 변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기간이 A매치 휴식기죠. 네, 지난 호주전부터 이제 다음 주 A 매치가 이어지면서 이란과의 그 A 매치 기간 동안 약 한 열흘 남짓 정도의 휴식기에 접어들었고요. 지난해 이제 이 A 매치 휴식기, 지난해 물론 월드컵 휴식기였죠. 그때 당시에 이제 남해 전지훈련을 통해 재미를 봤던 대구 FC가 네. 올해는 부산 기장에서 지금 네. 열심히 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 휴식기를 지나면서 대구 FC가 비상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때는 이제 기간이 길었고 이번에는 열흘 정도인데 지난해처럼 뭐 이미 비상을 했지만 진짜 1, 2위를 다투는 그런 팀으로 또다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도 될까요? 일단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많이 지친 상태였기 때문에 네. 좀 체력을 보완하고 휴식을 부여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팀의 전술이 이제 상반기에는 굉장히 많은 팀들이 좀 당황했을 만큼 좋은 경기를 펼쳤지만 네. 어느 정도 대구 FC가 분석이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또 새로운 전술을 준비하고 새롭게 상대 팀들을 분석하는 시간으로서 아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ACL하고 FA컵은 뭐 아쉽지만 떨어졌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리그 경기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 그 점은 뭐 나쁘지 않은 점 같아요.
일단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스쿼드가 얇은 팀이다 보니까는 네. 그 세계 대회를 치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리그에만 집중할 수 있고 리그에만 올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축 선수들이 꾸준하게 경기를 뛰더라도 시즌 초보다는 체력적인 부담이 덜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면 분명 아무래도 리그에서 지금 성적을 유지하고 조금씩 올라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 그 세징야, 에드가 선수의 활약상을 말씀하셨는데 조현우 선수도 지금 진짜 잘 맞고 있고. 근데 조현우 선수에 대해서 팬들이 다른 팀들이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또는 유럽에 갈 것이다. 이런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소문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소문이 많습니다. 지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아마도 조현우 선수가 이제 팀을 떠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몇몇 매체들에도 나오기까지 했는데요. 아직까지 팀이나 조현우 선수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네. 물론 이제 조현우 선수 측에서 이제 에이전트를 통해서 유럽 시장과의 어느 정도 조율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 특히 이제 초반에 아우구스부르크나 이런 유럽의 독일 팀들이 많이 언급이 됐는데 네. 독일 팀들 같은 경우는 앞서 조현우 선수의 이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조광래 대표도 독일을 많이 추천했던 것이 스페인이나 잉글랜드 이런 리그들에 비해서 워크 퍼밋을 받기가 독일이 훨씬 좀 쉽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독일의 좀 골키퍼가 약한 팀들이 그리고 마침 또 지난해 월드컵에서 독일을 상대로 너무 조현우 선수가 네. 잘 경기를 펼쳤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아마 독일 시장을 알아보는데 조금은 유리한 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현우 선수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간다면은 전력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겠습니까? 일단 최영원 선수, 이준희 선수 같은 백업 골키퍼들이 올 시즌에도 한두 경기씩 나와서 나름의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골키퍼란 포지션 자체가 팀에서 교체가 없는 포지션이다 보니까는 이 선수들이 처음 나왔을 땐 분명 적응하는 데 시간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초적인 능력이나 아니면 지난해 대체에서 나왔을 때의 활약 상태를 봐서는 그리고 또 올 시즌은 사실 대구FC 수비 자체가 워낙 좋은 팀이다 보니까는 그런 점들에 좀 힘을 얻어서 어느 정도 경험을 쌓다 보면은 충분히 조현우 선수만큼의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조현우 선수가 간다면은 서건 기자 보기에 이적료는 많이 줄 것 같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가장 예민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올 시즌이 이제 조현우 선수 계약 만료다 보니까는 올해 안에 이적을 해야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아마 협상이 좀 길어지고 협상이 굉장히 좀 민감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민감하게 진행되는데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만약 유럽 시장으로 간다면은 팀이나 선수 모두가 조금씩은 금액에서는 양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 유럽에서는 이 선수를 당장 완벽한 주전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험을 통해서 주전으로서의 가능성을 보려고 하는 측면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 프로 선수들한테는 이적료 같은 게 이 프로 시장에서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휴식기를 마치고 나와서 이제 리그에 전념하게 되면은 대구 FC는 올 하반기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시고 또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팬들은? 일단 대구FC 상반기에 보여줬던 모습들 특히 이제 수비 라인이 많이 지난해에 비해서 좋아지고 그래서 최소 실점 팀으로 자리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수비 라인은 선수들도 두텁고 백업 선수들과 주전 선수들의 기량차가 크지 않다 보니까 지금도 로테이션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라면 일단 미드필더에서 좋은 활약을 보였던 치바사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올 시즌은 시즌 아웃이 된 상황이라 아마 팀에서도 이제 그 대체 자원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시즌 초반 이제 세징야 에드가에 비해 모습을 보기 힘들었던 다리오 선수도 아마 교체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새로운 선수들이 얼마만큼 해주느냐가 대구FC가 좀 더 상위권으로 올라갈지 아니면 중위권 지키기에 나서야 될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민 구단이라서 저희들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팬들이 많이 늘었죠. 팬들이 많이 늘었고요. 적극적인 팬들이 많이 늘었다라고 보이는 게 네. 서포터즈석에서 한정됐던 그 응원 자체가 서포터즈들의 규모도 늘었고 이제 그 일반 관중석까지 퍼져서 함께하는 걸 보면은 정말 그 어떤 축구 문화가 조금씩 자리 잡는다는 느낌이 들기까지 합니다. 네, 하여튼 하반기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프로축구 시민구단 대구FC의 하반기 전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앞서 6월 모의평가를 분석해보고 65세 정년 연장의 쟁점들도 살펴봤습니다. 65세 정년 연장 문제는 어떻게 보면 계층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치밀한 분석과 사회적 대타협 합의가 필요합니다.
갈등을 극복하면서 더불어 살 수 있는 해법을 내놓는 것, 이 수능 시험을 매년 치러야 하는 수험생들에게 기성세대가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훈수가 아닐까 합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